네,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현 비대위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전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었는데 또 이제 바뀌어서 재선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 소감을 한마디. 아무래도 썰전 라이브를 보고서 비대위로 픽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진석 네. 비대위원장이 저희 썰전 방송을 라이브 즐겨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방송을. 네. 예. 썰전 라이브를 보시고 김재섭 전 비대위는 팔씨름 대회인 오버 더 탑에 지금 섭외가 됐는데 비대위에. 네, 알겠습니다. 아, 자칫 전 비대위원이 안 되기를 다음 주에 바랍니다. 저희가 뭐 또 축하 현 선물도 비대위원은 보내야 포함되죠. 되는데 요즘 비대위 상황이 2주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일주일은 넘어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주유수당.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얘기인데요. 먼저 주제어를 보겠습니다. 주제어는 대통령이 떠나면 땡땡땡으로 했는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에 유엔 총회 가고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가기만 하면 뭔 일이 생겼다라면서 혹시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체리따봉 하시고 휴가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그 전에도 나토 가신다 할 때 나토 간 사이에 엄청나게 공격 들어왔어요 그때.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네, 이제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월 말경에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 징계 얘기가 막 불거지고 돌아온 다음에 직후에 이를 위해서 징계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됐었고요. 8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갔을 때는 역시 비대위 얘기가 막 나왔었습니다. 내부 총질 문자가 그 전에 공개된 바가 있었고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상을 현 비대위원께서 한번 해보시면. 이번 그 해외 순방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속보로 아마 뉴스가 전해진 것 같은데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 관계가 워낙에 중차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 역량들을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통령의 순방이 잘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약간 대통령의 순방을 좀 비꼬듯이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칠곡에서 이제 글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칠곡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목동 아마 스튜디오에 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제 이제- 측면에서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 가처분이 인용되면 또 잠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여러 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얘기를 좀 무리하게 꺼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난 몰라요. 정치인 말 신경 안 써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깊숙이 관계돼 있다. 이것이 이제 체리따봉을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2차 징계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뭐 그 당을 모욕적으로 표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두고 윤리위에서 의총의 결과를 존중한다 그러면서 28일 예정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순방 기간 동안 가닥을 다 타놓고 나서 돌아오면 결론을 낼 거다. 그러면 여전히 또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몰라요. 난 그때 외국 가 있어요. 이렇게 핑계대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비아냥이면서 그러면서도 또 사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선전포고한 거죠. 사실은 선제 공격한 거고.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유리하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준석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윤리위인데
그 전에도 대통령께서 만약에 해외 순방을 하셨을 때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들이 들어왔었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만약에 이때 나를 공격하면 윤리위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대통령 없을 때만 나를 공격한 거다라고 미리 낙인을 빡 찍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안 계시는 동안 윤리를 열을 수조차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윤리위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 이준석 대표 얘기한 대로 거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선전포고를 해놓은 거고 선제 공격을 해놓은 거죠. 실제 이준석 전 대표는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만들 거다. 그리고 원래 윤리위가 28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에 열 수도 있지 않냐. 오늘 저녁에도 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앉아서 당하느니 선제 공격을 하겠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저런 걸 신경 안 쓰는 분위기예요. 굉장히 노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어떤 뭐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열릴 수도 있고 윤리위가 열린다면 이준석 추가 징계 건을 논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문이 뭐 흉흉하게 그동안에 예. 돌았던 게 사실이고 이제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의 변수겠죠. 그게 빠르면 이제 28일 날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 가처분이 이번에 또 한 번 인용된다면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상황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고 별다른 사실은 수단이 없어요. 이준석을 막을 수 있는. 결국에는 이제 윤리위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윤리위가 제명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경찰 수사는 오늘 이준석 대표 저 인터뷰 저도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16일 날 출석하는 게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어쨌든 경찰 측에서도 왜 그게 언론에 공론화됐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당사자하고 협의하에 이제 출석을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 장기화될 것 같아요. 경찰 수사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혹은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경우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안해질 경우 저는 윤리를 동원한 또 한 번의 무리수가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뭐 당사자의 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오늘 저런 얘기를 자락을 미리 깔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한다면 가처분이 나오기 전에 원래 이제 윤리위가 좀 뒤에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18일부터 24일까지고요. 윤리위는 28일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은 28일 윤리위를 좀 땡겨서 할 수 있다. 뭐 이번 주 그게 늦으면 다음 정해진 게 주라고. 아니래요. 윤리위는 언제라도 소집을 할 수 있는 거고 윤리위 맘이다 이거죠. 만약 이제 시간표를 그렇게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가처분 결정 이전에 윤리를 가져간다면 가처분 상에서 그 아마 국민의힘의 주장의 요지는 당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제명됐다. 각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지 않을까. 그러면 지도부에 막 입성하신 김병민 비대위원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 부분에? 아니 윤리위는 윤리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과 같이 결부를 짓고 그 사람이라는 표현들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모종의 움직임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윤리위는 윤리위가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지도부의 의사결정이 있을 거면 저도 지도부 이제 일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어저께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거쳤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관련된 얘기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한참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집권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이 민주당과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사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에 구성된 면면을 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책 중심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일이 중심이지 그러니까 너무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라디오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근거 없이 쏟아내니까 조금 예 저는 쉽게 뭐라고 얘기를 더 덧붙여야 될까 싶네요. 예. 김병민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남의 집안 신경 쓰지 말고 우선 국민의힘 내부부터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또 곧 닥쳐올 제명 또는 어떠한 어떤 위험 때문에 지금 사실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적 연민이라도 같이 느껴주는 게 저는 한 그 정당 울타리 내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정치적 도리 아닌가. 그런데 너무 가혹하게 공격하고 있다. 너무 가혹하게 이준석 쳐내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경고한 대로 그렇게 징계 절차가 뭐 당겨진다든지 또 제명 절차가 또 뭐 진행된다든지라고 했을 때에는 국민의힘 내에서 감당해야 되는 정치적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예측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쳐내기 하는 이 과정을 보면 그런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보면 눈치 보지 않는다. 무조건 쳐낸다라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말씀 이제 설마 저럴까 했는데 노골적으로 그러더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다만 정치적 상처는 깊게 패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한마디 예. 덧붙일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오해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위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징계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최강욱 의원의 사례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6개월의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징계가 추가로 안 됐죠. 근데 그게 이준석 대표가 볼 때 진짜 야속할 거예요. 예. 이 전 대표의 징계가 있기 직전에 최강욱 의원의 6개월 중징계가 말의 설화 때문에 이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언론에서 지켜봤거든요. 민주당은 6개월, 국민의힘은. 근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끝난 것이고 최강욱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아마 재심을 청구했던가 싶어서 지금 현재 아직 징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윤리위 징계를 최강욱 의원의 민주당 사례를 보면서 야 문제가 있다고 해서 6개월 내렸는데 여론이 슬그머니 지나갔다고 있는 민주당을 그렇게 좋게 볼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추가 징계가 있었을 때 예. 문제가 있으면 또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에 대한 구제에 관한 권한들도 있기 때문에 김병민 비대위원님이 요즘 캐릭터를 좀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 민주당. 그래서 김병민 재밌는 것 비대위는 같아요. 예. 모든 이슈를 결국은 민주당으로 이제 아니, 다 근데 이슈가 밀고 연결이 돼 있죠, 있습니다. 근데 말이 돼요. 묘하게. 말도 되고 말이 재미 뭐가 됩니까? 말도 되고 재미도 아니 그래서 있어요. 재밌는 거예요, 묘하게. 은근히 재밌어요, 설득되고 그래서. 계시고요. 예, 뭐 말이 안 되고 이 억지스러우면은 대목에서도 3대 1이 되면 안 되지. 뭐 저런 억지를 쓰나 싶은데 고개가 듣고 절로 있으면 끄덕여져요. 말이 돼요. 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자칫하면은 현 비대위원과 전 비대위원이 대결할 만한 구도인데 요즘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슈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민주당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화살을 옛날에 야당으로 돌리는 노회찬 전 의원의 명언이 있었어요. 그런 스킬인 거죠. 한국과 일본이 죽도록 싸워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네. 우리에게는 이재명 대표도 계시고 그 누가 외계인일까요, 근데? 그 점이 예. 궁금하네요. 외부 모순이 있으면 내부 모순이 사라진다라는 말로 알겠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을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질문 민주당 얘기 말고요. 민주당 얘기 말고요. 윤리가 곧 열릴까? 그러니까- 예정됐던 28일 말고 땡겨질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얘기는 안 하셔도 예. 되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장 윤리가 열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고려에 있어서 또는 누군가의 지시에 있어서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열렸다라는 것을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윤리위도 지금 당장 여는 것은 오히려 어려울 겁니다. 그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판단을 한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차를 두고 나서 열릴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봐요. 그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걸 머릿속에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윤리를 한번 선전포고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리위는 당장 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강한 비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비난이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여옥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점점 외모는 김정은을 닮아간다. 그런데 하는 짓은 이재명을 꼭 닮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 앞뒤의 맥락을 보면 오만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건 전여옥 전 의원의 의견입니다. 근데 세 명을 다 동시에 팀킬한 것 같은 느낌 이렇습니다. 이거는 외모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외모 얘기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전해옥 의원이 뱉었던 말 가운데서 유일하게 조금 동의되는 부분은 김정은을 닮았다는 부분은 제가 약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자꾸 이준석 대표 살쪘다고 많이들 그러셔가지고 오랜만에 이준석 대표의 SNS 계정을 들어가 봤더니 그 SNS 계정 메인 화면에 제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다. 예.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칠곡 가서 고봉밥 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야말로 양두구역인데 본인이 양고기도 먹고 개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드시고 하면서 살을 계속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건 뭐 개별적인. 근데 사실은 전여욱 전 의원이 외모 비하를 하는 듯한 이건 그러니까 상당히 뭐 어찌됐든 뭐 현직은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 당적이 있으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당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같은 보수정당 계열의 선배 정치인이잖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비판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비판할 내용을 비판하면 되지 외모 가지고 뭐 누구를 닮았다 이게 이제 당사자를 앞에 앉혀놓고 농담 삼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렇게 이 익명의 대중들이 다 보는 SNS에 게다가 하는 짓은 뭐 이재명을 닮았다.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선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이고 예. 저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저건 뭐 이준석 대표의 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의 격이 스스로 떨어진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데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앞서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건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니까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하면 칠곡에 있는 동안 여러 사람이 밥을 많이 줘서라는 취지로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촌에 내려가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아침밥 안 먹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밥을 왜 안 먹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끼를 꾹꾹 눌러 담은 밥으로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실제로 한 2kg 쪘어요. 내려가가지고 집밥만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시골 분들은요 아침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 젊은이들은 아침 안 먹거나 아주 가볍게 먹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침을 이렇게 그 많이 먹으면 살이 좀 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중에 또 다이어트 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다이어트까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예. 이런 뭐 살이 쪘다 외모가 어쩌다라는 것은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급을 안 하기로 하고 저희가 사실 일부에서는 진짜 닮았는지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약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안 다루도록 비교는 뭐 직접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외모를 얘기할 건 아닌데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작년 여름에 아마 전당대 당대표가 됐죠. 그때 보면 굉장히 좀 슬림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당대표가 됐던 이준석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따릉이를 타고 다녔던 모습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지하철 타고 따릉이 타고 계속하면 고봉으로 밥을 먹어도 체중이 유지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도 덧붙입니다. 예. 저도 원래 이제 비판의 날을 아닙니다. 일을 안 하신다. 다양합니다. 공격이 아주 저도 이제 다채로워요. 이준석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그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여러 현안에 대한 저희가 앞으로도 또 몇 가지를 다룰 예정인데요.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좋은 내용을 촌철살인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중에 무작위로 두 분을 선정해서 무작위라기보다는 저희 패널분들이 많이 의견을 주십니다.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약간 혐오를 나타냈는데 이것도 좀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얘기인데요. 당원 가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고 당원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보호하자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당원 전체의 표심을 흔드는 정말 왜곡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듣고 당원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전체의 표심을 흔드는 왜곡된 민주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터무니없는 소리죠. 이거는. 터무니없는 네, 소리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당원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어떻게 왜곡된 민주주의입니까? 당연히 당원을 설득하고 또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면 잘한다고 칭찬할 일이죠. 그것이 예를 들면 가입을 하는데 강제로 가입을 시켰다든지 허위로 가입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대신 대납을 해줬다든지 당비를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지지자를 당원으로 만드는 작업 자체는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할 일인데 선거 때문에 또 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당원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이번에 지방선거 치르게 되면서 각각
그 자신을 지지해볼 분들을 당원으로 적극적으로 가입시키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민주주의인 거죠. 저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국민의힘 경선 하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어느 자리에선가 당원 모임에 가가지고 가짜 당원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당내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TV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한테 공격받고 결국 이제 유감 표명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 약간 멘탈리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경로가 어떻든 간에 당원에 가입했으면 당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거죠. 당원이 어떻게 늘어났든 간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하려고 당원 가입까지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생각인데 어쨌든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당에 가입을 했건 당의 지도부로서는 감사한 일이고 또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어떻게 보면 당의 자산인데 막 비대위원 되신 분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답시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한 이제 이 신입 당원들 같은 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당원 가입을 하게 된 계기가 설사 이준석 대표를 뭐 말하자면 지키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당이라는 당에 이 정강 정책, 뭐 강령과 정책에 동의하고 당원 가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비대위원이 그분들을 향해서 뭐 마치 가짜 당원인 것처럼 그리고 그 역선택을 위해서 당에 가입한 일종의 이제 간첩 같은 존재인 것처럼 저렇게 표현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얘기죠. 그럼 같은 비대위원인 네. 김병민 비대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비대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주제긴 한데요. 일단 당원 가입을 두고 있는 논란이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들이 대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당원 가입들이 쭉 있었는데 여기에 투표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방식의 내용들을 조금 언급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표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오해가 없도록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 듭니다. 묘하게 말이 된다니까요.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니까요. 네, 정체성이 흐려져 이렇게 하면. 고개를 제가 끄덕이게 돼요. 말을 하고 싶은데 참았던 게 우리 김병민 의원께서 민주당 예를 또 들 것 같아서 기다렸거든요. 참 잘 찾아내십니다. 저도 그럴 줄 알고 어. 김병민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복경 의원님이 하시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감탄을 해요, 감탄을. 그런데 당원 중에서 자기 당 대선 후보를 100% 지지하나요? 아니거든요. 보면 한 90% 정도 지지하면 굉장히 높게 지지하는 겁니다. 그 당원 내에서도 내 당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투표를 안 해요.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이고 그래서 그 당의 전반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사람 개개인에게는 또 지지 의사를 보내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나는 이 당에 속한 김병민이 좋아서 당원 가입을 했으나 이 당의 전체적인 노선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당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정당의 다양성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걸 갖다가 이게 뭐 당이 무슨 일사불란하게 명령 한마디면 모든 당원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까? 당원도 못 믿겠다. 결국은 국민도 못 믿는다. 믿을 거는 우리 몇 사람밖에 없다. 윤핵관을 중심으로 이런 말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혁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그 김행 비대위원이나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정치 주변에 오지 말아야 돼요.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 있다 그래서 저는 김병민 비대위원이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적절한 언행 생각을 갖고 있는 비대위원들의 생각까지도 이렇게 잘 다듬어서 설득시키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신 의견 잘 반영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요거는 민주당에서 거리를 찾기가 어렵군요. 넘어가자는 거 보니까. 다들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넘어가시죠라고 허를 찔렸습니다. 역시 김병민 비대위원님 허를 찔렸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오는 거 보면 이 말한 사람들 전혁 전 의원, 김행 비대위원 두 분이 좀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당내에 이런 반감도 심하다는 방증도 된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감사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감사와 정치로 잡았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취지인데요. 먼저 관련 발언을 신정훈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전방위적 먼지 털기, 신상 털기, 감사와 감사 내용 누설 등 오기를 부리는 수작입니다. 심지어 최재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지원기관이라는 그야말로 반헌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 신정은 의원이 발의한 감사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 감찰을 할 때는 소관 상임위에, 소관 상임위라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기관의 소관 상임위에 감찰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이나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회의 의결 내용도 공개를 하라. 그리고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해라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감사원이 너무 정치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니까 국회 허락받고 해.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 법안을 발의했는지는 알겠어요. 최근에 이제 감사원이 전방위적인 지난 정부에 대한 감사를 여러 사안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지나쳐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어요. 감사원은 우리 헌법상 어쨌든 독립기구고 예. 감사를 개시할 때 대통령한테 승인도 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대통령한테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회 소관상임위에 가지고 승인받고 물론 이제 특별감찰에 한해서라고 얘기했지만 예. 그리고 나서 뭐 당사자들에게 다 통보하고 그러면 감사의 밀행성이 어떻게 담보가 되겠습니까? 이게 수사는 아니지만 감찰 또한 어쨌든 밀행성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안 자체가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감사원의 어쨌든 정치적 이 중립성이나 또 감사원의 그 위상에 맞는 올바른 역할을 촉구하려면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뭐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고 그리고 감사원이 지금 벌이고 있는 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일종의 이제 저는 위인설법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법을 갖다가 저렇게 그 조악하게 만들어서 정권 바뀌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또 이 법 이거 잘못 만들었으니까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국회 제1당이고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에 굉장히 책임이 있는 정당인데 아무리 지금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이렇게 제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의원의 얘기부터 들을까요? 저부터 할까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실 테니까. 예. 이게 약간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가 없어진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없애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사원은 어떤 형태든 독립적인 지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상에서도 그렇게 독립적인 지위, 완벽하게 헌법 기관으로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적으로도 우리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게끔 되어 있고 실제로 의회 소속의 그러니까 의회랑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감사원 같은 사례는 해외에서도 유일하게 미국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연방의회에 회계 감사원이 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완벽하게 독립돼 있어요. 어떤 의원이나 어떤 다수당도 그 회계 검사원에 그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모든 나라들은 헌법적으로 독립시키거나 독립 부서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가 사실 행정부에 소속이 돼 있어서 약간의 독립성을 잃은 면들은 좀 있지만 그럼 그런 것들을 고쳐야죠. 그러니까 행정부에 종속이 되어 있어서 독립성이 해쳐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의회로 가져올 게 아니라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입법을 하는 거라 그러면 그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는 거지만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가지고 의회에 붙이겠다라는 것은 정말 그 감사원으로서의 감사 기능을 없앤다라는 거거든요. 자꾸 독립시켜야 되는데 내 허락받고 해.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감찰과 회계 검사잖아요. 그걸 합쳐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데 의회 하나하나 다 허락받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빼버리겠다는 소리죠. 제가 할까요? 예. 혹시 김병민 비대위원 하신 다음에 하실 거면 무서워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지금 어차피 민주당 아니요, 얘기여서 그래요. 예. 우리 김재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고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뭐 의원님 경험 있으시지만 감사원을 국회 산하기관으로 돼야 되는 산하 혹은 국회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밑으로 뒀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최재 감사원장이 그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뭐라 그랬냐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김도 그 상임위원장조차도 자기 귀를 의심했다고.
이런 예. 말을 하고 있는 감사원장이 현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직전 감사원장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감사원을 운영할 때 과연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투명하게 어느 쪽에 휩쓸리지 않고 운영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사실상 그동안의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속 직원들 입장에서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안 볼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보고 이대로가 마치 민주당 당론인 것처럼 비판하시면 안 되고, 아마도 현재 감사원 기능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약간이라도 열어두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이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법안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미국처럼 정말로 대통령에서 떼어내서 국회가 감사원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분리를 시켜내면 지금 감사원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이런 말도 안 나오게 만들고,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실제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사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어서 감사원을 국회가 관리 감독하게 하는 이런 형태로의 변화를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다가온 것 아닌가 싶고요. 이 개정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권익위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지금 거의 한 2달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 이런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 저는 이건 정치적 공격이야, 감사 없는 감사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감사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독립시킬 것인가라는 지혜를 모으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를 좀 더 규제하는, 약간 국회 허락도 맡아라라는 취지가 강한데, 그 취지가 아니라 행정부로부터 더 독립될 수 있는 취지로 하자면은 그거는 추진할 만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얼마든지 추진할 만하고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앞서 이제 진성준 의원이 당론으로도 추진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현재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본인의 아이디어인 것이고, 여기에 물론 지금 현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감사 내용을 보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감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이것을 법안으로 완성시키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좀 난제들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싸움하는 계기가 아니라 토론하고 제대로 된 감사원을 만드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꼭 좀 토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검수완박 법안 처리할 때 보니까 별로 토론할 의지가 사실 민주당이 없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야당이지만 한때 여당이었고, 그 여당일 때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손에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당이 되고 난 뒤에 뭔가 좀 불리할 법한 감사, 수사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 기능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것처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그때 입맛에 맡겨서 법과 제도를 다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제 감찰에 대한 밀행성 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케이스에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산업부 공무원 감찰하러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들이 이 내용들 싹 다 삭제하고 나중에 예. 가서 신내림 등등 운운했던 얘기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대로 갖춰가기 위한 노력들이 꼭 필요할 텐데, 그런 일들을 과거에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하게 되는 모습들이 민주당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오해가 커질 수 있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아닙니까? 당론 등에 대한 언급을 꺼낼 거라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떼어내서 국회로 가져오자. 헌법 개정과 관련된 이제 오래된 그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의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이게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국회의 기능하고 맞물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설사 국회로 감사원을 이관하더라도 헌법을 개정해서 지금처럼 특별감찰을 소관 상임위의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나서 감찰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예. 그러면 거의 뭐 그거는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는 그냥 단지 이관 정도가 아니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없애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개헌을 해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법안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법사위 법안이에요. 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그 국민의힘 의원인데 제가 보기에 이 상정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통과시키려고 낸 법안이라기보다도 압박 차원에서. 일종의 감사원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낸 법안인데 그런 법안치고도 좀 법안을 좀 말이 되게 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회계검사 기능 개별 기능 중에서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사례에 대해서 통제하는 사례는 독재국가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이 법안을 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행정부가 지금 그 감사원 행정부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낸 법안은 하나하나의 감사에 대해서 개입하겠다는 거고 지금 행정부에 소속되면 종속되면서 독립성을 잃은 부분은 인사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대통령의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사에 관해서는 좀 좌우하니까 그것이 감사원에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문제까지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의회로 붙여가지고 개개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감사에 대해서 의회가 개입하겠다? 이건 정말 반민주적인 발상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여야가 합의로 감사원장을 임명한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정치적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이제 검수완박 말씀하셨는데 검수 원복됐잖아요. 원복되는 과정에서 토론 한마디 있었습니까? 시행령 4일인가 입법 예고하고 바로 통과시켰어요. 원복됐잖아요. 완박 주장하시니까 완박 과정에서는 전 국민적인 토론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또 찬성도 있었고 그래요. 원복 과정에서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일단 최재형 앞서 말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죠.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도 나왔었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라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국회에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신정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요건 좀 너무 나갔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원은 뭐 했냐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잠깐 해보면 일단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감사를 너무 많이 해서 이거 전현희 위원장 몰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난 8일 전현희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 그때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이제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불법 직권 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마음에 죄송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예,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자리를 계속 지키자 계속 감사가 있고 이건 압박성 감사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감사할 일이 있더라 보니까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라는 주장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일종의 정치적 감사.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을 물러나게 하기 예. 위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뭐 지각이 잦다 이런 사유로 그걸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당사자의 주장은 전혀 다르고 지금 감사원에서 이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인수위 전문위원이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2단계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예. 사무총장이 되면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거의 전방위적인 사정으로 몰고 가고 있는 장본인인데. 그분이 감사연구원장 시절에 지각을 밥 먹도 됐다. 이런 제보가 또 국회에 날라와서 전현희 위원장은 그 사람 직무감찰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이고 비단 국민권익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이라든지
또 그 어민 북송 사건이라든지 심지어는 코로나 수급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원전 관련된 감사도 끝나지 않았고 전방위적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지난 정부의 어쨌든 이 공무 집행에 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것도 이제 검찰이 한편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까지도 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권 바뀌고 나서 이 정권에 의해서 발탁된 사무총장이 사실상 지난 정권을 상대로 한 그런 일종의 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감사원장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최재 감사. 예, 그리고 내부 승진 케이스로 감사위원이었던 분이 임명이 됐는데 지난번에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죠. 이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당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정말 그 탄핵 사유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분은 그분대로의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이 업무를 감사를 주도하는 게 감사원장이기보다는 사무총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약간의 이제 본인이 좀 긴장을 해서 너무 나간 거죠. 너무 나간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사원의 이 지난 정부의 정책들을 상대로 하는 감사는 통상의 감사로 보긴 좀 어려워요. 정치적이다. 예. 근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에 대한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제 김영란 대법관 때 만들었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제정되고 나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준다는 인식이 있었고 근데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김영란법을 잘 안 지키는 경우들이 우리 현실에도 왕왕 존재를 합니다. 근데 주무부처에 있는 직원들이 그 내용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실상 그 법은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되리는 만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일에 해당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감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해할 측면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정치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감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법인카드 문제 나왔던 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성남시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고 사람을 채용하고 나서 제대로 일하지 않았던 문제들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감사를 하려고 마음만 들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더 나간 일들이 가능할 텐데요. 정치 보복,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할 거면 문재인 정부 초창기 들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지난날 있었던 정권의 문제들을 낱낱이 정리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캐비넷에 문건들 막 쏟아지고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작은 얘기들을 이것을 무슨 정치 탄압하는 감사원 전체로 몰아가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감사원이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정치적 감사다라는 비판을 받을 필요는 없을 텐데, 저는 이 감사원의 감사 행태를 떠나서 그럼 과연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이 가져야 되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했느냐라는 데에서는 저는 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김병민 위원장 말씀해 주셨던 대로 김영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서 다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질문을 전현희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이야기하니까 뭐 아는 사람끼리 변호사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어요. 도대체 당신이 국민권익위원장 맞느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뭐 판사랑 검사랑 이렇게 뭐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건에 관련돼서는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러면 과연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본인은 과연 얼마큼 정치적 중립성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지켰느냐를 한번 되물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사안은 아니고요. 그때 아마 식대가 한 480여만 원 나왔는데 이것이 어쨌거나 그 공개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식사를 했길래 그 정도 돈이 나왔느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었던 건이에요. 그것과 그 과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이것을 굉장히 싸게 변호사 수임료를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도 이제 변호사니까 어떤 경우는 싸게 하고 어떤 경우는 비싸게 한다라는 것인데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곧바로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리고 최재해 현 감사원장 전임 정권에서 임명됐으니까 약간 좌불안석일 수도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요즘 검찰이 수사를 좀 세게 합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러나라라고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납죽 엎드려서 비위 맞추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은 감사원의 기능과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현재 문제 삼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식대가 3만 원 미만으로 처리가
이하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34,000원짜리가 하나 나왔다. 이거요. 그냥 구두 경고로 끝나는 건입니다. 일반 감사를 하며 해도. 그런데 예. 이걸 가지고 언론까지 내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법 개정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결국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자초한 꼴이다라는 것이고 자꾸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적폐청산이나 이런 개혁과제들과 지금 진행되는 것을 똑같이 여기시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탄핵됐습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탄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라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고 그거를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비교하면 그거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탄핵된 뒤에 적폐청산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완전히 다른 케이스인데 지금은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주요 사정기관들이 모두가 다 전임 정권을 향해서 그 사정과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인가라는 예. 의구심과 걱정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여당의 당대표를 향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과 야당을 향한 수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야, 이건 설득력이죠. 다양하게 진짜 그리고 지금은 네. 얼마 전 여당의 그러니까 형평성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대통령과 지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정적제고로 개념화하면은 딱 맞아요. 그럼 웃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근데 꼭 그런 방식으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그 타겟형으로 이른바 누군가를 찍어내기 위한 수사가 진행됐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지금 수사의 상당 부분은 지난날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을 두고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 본선 들어서 대변인하고 공부했던 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네. 주제에 충실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굳이 정권이 누군가를 타겟 삼아서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드립니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같이 예로 들고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조금 안 맞는 걸로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감사원이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한다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4대강 감사죠. 저희가 그것만 하나 딱 준비를 했었는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11년 그러니까 당시에는 MB 때죠. MB 정부 때. 절차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 이때는 이제 절차적인 부분,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봤는데 문제 없네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4대강에 반대했던 박근혜 정부 때 이때도 그런데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 때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보가 되게 부실하다. 그리고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라는 감사 결과가 나와서 1차 감사 때는 좀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설사 담합이 방조됐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4차 감사 때는 4대강 수심을 그렇게 깊게 팔 필요 있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국토부에서 당시 MB가 직접 좀 깊게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대운하를 염두에 둔 세부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정권 따라 대표적으로 감사가 왔다 갔다 한다 바뀐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사실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독립적이지 않아 왔다는 방증이겠죠. 예, 이 부분은 감사원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눴고요. 계속해서 댓글을 저희 시청자분들이 준 의견들 댓글로 앞서 영화상품권 고지를 했는데 그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이 비판이 좀 선을 넘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전yok 전 의원과 김행 비대위원 얘기를 했었는데 포티엄만님께서 누가 누구 외모를 평가하냐? 요즘 학교에서도 외모 평가하면 학폭감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첫 멘트 확 터지셨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연상이 돼서요.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집중님, 당원 가입시키지 말라는 건 윤리 회부 안 되나요? 무관심이 무서운 줄 모르시네. 라면서 김행 비대위원의 발언에 대해 비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감사원법 관련돼서 솔로바트 TV님께서 이젠 국회가 독립기구까지 건드네라고 해서 이건 이제 신정은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셨고요. 다만 델론 오케이님 감사원이 정치 집단처럼 구니까 그렇지 라면서 감사원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패널 관련된 의견들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영숙님께서는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얘기하면서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네요. 이게 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서로 웃으면서 욕하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얘기하면서도 분위기는 화기애애네. 이게 썰전 라이브 약간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웃었으니까 이분 드릴까요? 좀 더 볼까요? 진행자의 해석이 웃은 건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로님, 김병민 비대위원님과 복기왕 의원님을 향해서 두 분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이후 최고의 남성 듀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옛날 그룹인데.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알 정도면 네. 네. 두 분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거 아니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뭐 이렇게 젊게 봐주면 고마운 얘기죠. 아니 일단 복귀왕 의원님 몰라요. 그게 뭔지.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네. 예, 하늘을 향해 그걸 날다. 꼭 얘기해 줘야 돼. 그다음에 김수진 님이 김병민 비대위원님 관련돼서 비대위원님 영심이 넘친 왕경태 닮았어요. 왕경태가 영심이에게 일편단심이었듯 김병민 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편단심이시길 예. 이라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마지막에 기분 나빠요. 일편단심이시길. 아닐 걸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릴까요? 네. 드리는 게 일단 김병민 님한테 좋을까요? 저는 알겠습니다. 김수진 님, 김재섭 비대위원님의 의견으로 영화표 2장 받으시고요. 김재섭 비대위원님 관련돼서도 있습니다. 김재섭 서울특별시당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도봉갑으로 이사 가면 헬스 같이 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네. 제가 앞서 방송 전에 물어봤는데 3대 530 치신다고 합니다. 530 맞으시죠? 네. 530. 예. 그다음에 박원석 의원님 관련해서 몸이 10개이셨으면 좋겠어요. 토론 프로그램마다 나가시게요. 라고 주셨습니다. 지금 토론 프로그램마다 웬만하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바쁘시지만 나가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영화표 관련돼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있네. 김행 때문에 열받아요. 김행 비대위원 때문에 열받아요.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책임당원 가입한 지 2달 됐는데 스트레스 풀게 영화표 주세요. 이유도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솔직히 박 부장과 네 분 패널 전부 영화표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맹 작가님이 비선이십니다. 박 앵커님 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게 영화표를 주세요. 너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내부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내부자 아니고 알 수 오해. 없는 정보인데. 아니 이거. 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영화표를 달라고 하는데 오해입니다. 그래서 영화표를 못 드립니다. 아니 어쨌든 맹 작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분 이영선 8호님이네요. 이용성 8호님 영화표 일단 드리고 어제 맹 작가의 그 맹 씨가요 신창 맹 씨신데 신창 저희 아산시에 신창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맹 씨 아주 좋아요. 저 어제 명 작가랑 밥을 먹었는데 네. 좀 댓글에 지금 뭐 박 부장 할 필요 없다. 맹 작가가 실세다. 영화표는 맹 작가가 다 한다 얘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역시 정부력들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실세가 누군지를 금방 파악을 하시네. 그래서 지금 맹자 이후에 2,400년 만에 맹 작가 때문에 맹 씨가 가장 뜨고 있다라고 얘기가 있어. 맹 작가의 아버님이 성씨를 드높였다라고 해서 지금 칭찬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맹 작가님 그 얘기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표 2장은 확정이 됐고요. 썰픽을 통해서 또 저희가 지켜볼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 주시죠. 나도 코딩 학원 다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들과 노천 자리에서 깜짝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검찰총장 사퇴 후 혼자 학원에 다녔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을 배웠다고 하네요. 그해 6월엔 정치 입문으로 바빴을 테니 약 3개월 동안 배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그때 현장의 벽이 너무 높아서 충격을 받았다면서 학생들이 국가 지원으로 코딩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만 5세 초교 입학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사회 취약계층에게도 코딩 교육 기회 등을 넓히자는 취지였다며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픽은요. 만년필은 NO, 맥주는 OK. 영국의 새 국왕 찰스 3세가 지난 7월 한 국민의 농담에 재치 있게 반응하는 모습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찰스 3세는 보안 요원을 통해서 이 남성을 수소문에 다시 만났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훈훈한 모습과 달리 최근 찰스 3세에겐 짜증 왕이란 별명이 생겼습니다. 지난 10일 제임스국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식상에 놓인 만년필통을 이렇게 치우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13일엔 방명록에 서명을 하다가 잉크가 손에 묻어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일단 찰스 얘기는 혹시 하실 말씀 덧붙이실? 아니 요즘에 찰스 3세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예. 그때마다 다른 찰스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다른 찰스가. 예, 요즘에 마침 언론에도 많이 안 나오시고 예. 네, 전 비대위원장으로 예. 안철수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로 듣고 그다음에 코딩은 원래 많이 관심이 옛날에 대변인을 하셨잖아요. 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에 관심 있으면 거기에 몰입해서 들어가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운전면허증 얘기가 나왔을 때도 면허증,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깊게 파고들어서 자동차를 봐야 될 정도에서 면허증을 안 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적도 있을 정도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정말 이런 공교육이 이거 다 뒷받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선거 내내 하고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린 시절부터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교육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알겠습니다. 코딩학원에 다녔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하고 만 5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만 5세 취약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게 너무 아픈가 봐요. 이런 걸로 핑계 대려고 하는데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라 사실 너무 어색합니다. 5세 때부터 코딩 받기는 좀 무리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아니 근데 코딩을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올해 1월 달에 사회복지사 협회들 사회복지사 모임에 가서 여러분도 다 코딩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분들이 굉장히 황당해하셨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코딩이 이슈인 건 맞는데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 시그널을 찾아 짚어봅니다. 강정희 시그널 오늘 3일차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수리남처럼. 자, 오징어 게임이어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수리남인데요. 황정민, 하정우, 박혜수 등 쟁쟁한 배우들이 호흡을 맞춘 이 드라마 현재 전 세계 TV쇼 부문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카인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주님의 은총이야. 그 은총을 다룰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네, 수리남은 마약 대부로 인해 누명을 쓴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업무를 수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6부작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저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리남, 설마 주인공 이름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수리남은요, 서리넴이라고 하고요. 실제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인구 59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조성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가져왔냐면요. 자, 현지 시간 지난 13일 수리남 정부가 수리남 제작자에게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과거 수년간 마약 운송 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나 해당 드라마 수리남으로 인해서 다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그러니까 남든 대사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한계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리남은 드라마에서 타는 이미지가 더는 없고 그런 행동, 마약 거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 이런 법적 예고가 알려지자 현지 대사관은 수리남 현지 교민들에게 이런 안내를 보냈습니다. 한인 여러분께서 드라마 방영 여파로 많이 곤혹스러울 것으로 짐작된다.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이죠.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지만 그동안 수리남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인상이 마약 운송 국가로 남는 게 달갑지 않을 테니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수리남 정부가 언급한 대로 수년간 마약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때 수리남에서 마약 관련 사회 문제가 심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수리남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 조봉행이 벌인 사건 상당 부분이 실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기사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자, 조봉행 역시 수리남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고위층과 친분을 맺었다.
수리남에 입국하는 아시아계 승객의 명단을 미리 받아볼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데시 바우테르서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자, 제가 알아보니까 법무부에서의 출입국 명단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조 씨가 2011년 체포되면서 마무리됐지만 그 사이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서 마약 밀수 단속량은 약 18배, 마약 사범은 약 7배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마약 사범 3명 중에 1명은 1020 세대로 5년 동안 2배 이상 2.5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마약 유통 실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인터넷이나 혹은 뭐 블록체인 이런 걸 통해서 뭐 국제 우편 혹은 뭐 던지기 수법 등 공급 계열도 상당히 이제 다각화되는 환경이고 클럽 문화라든지 또 뭐 친구 권유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마약의 접근성이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마약 관련 뉴스를 검색해 보면 보시죠. 강남 카페, 재력가의 마약탕 커피, SNS 보고 마약 범죄. 거의 매일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러다 한국도 수리남을 손가락질 할 처지가 못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영화 속 이야기지만 이대로 가다 보면 훗날 수리남이 아니라 코리아란 마약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씁쓸해집니다. 강지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